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초고난도 킬러 문항 출제로 논란이 불거진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 수능 출제 경향을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모의평가가 지난 6일 전국 고등학교와 학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의 출제 방향을 가늠할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카드가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입시 전문가와 함께 이번 모의평가 출제 경향과 2달 뒤 수능 출제 경향까지 분석해봅니다. 도움 말씀에 김은수 입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9월 6일 모의평가, 구모 또 9월 모평이라고 네. 불리기도 하는데요. 고등학생들에게 이번 모의평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네. 단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왜?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들은 3월달, 4월, 6월, 7월, 9월, 10월 총 6번의 시험을 치르는데 네. 그중에서 3월, 4월, 7월, 10월을 든 학력평가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만 치릅니다. 그에 반해 6월 모평, 9월 모평, 일명 말하는 6모, 9모는 전국에 있는 재수생 및 N수생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시험 치는 모집단이 바뀝니다. 그 결과 이번 시험은 그나마 좀 더 수능에 좀 더 가깝고 자신의 위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3 수험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 말할 수 있고 실제 이번 9월 모의평가가 결과가 실제 수능하고 그래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지난해 9월 모의평가에 약 7만 9천 명의 재수생이 응시했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그거보다 약 6만 명 증가한 13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즉 이번에도 접수된 학생 수가 10만 4천 명이었지만 지난 결과와 비교한다면 약 16만 명의 학생들이 더 한 7만 명의 학생이 더 추가되어 16만 명 정도 내지 17만 명의 수험생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 현재 성적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는 걸 감안하고 수험생들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번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서 앞으로 다가오는 수시 모집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16일 수능을 2달 정도 앞두고 진행된 만큼 참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카드를 꺼내들고 이번에 첫 모의평가였습니다. 네. 우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한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평가원이 지난 3월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서 올해 수능을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겠다고 밝혔고 적정 난이도의 의미에 대해 킬러 문항 내지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는 전제에서 수능 시험 결과가 대입 전형 자료로 가능할 수 있는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킬러 문항 배제는 큰 의미에서 공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 수능에 있다고 합니다. 사교육이 수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교육이 수능 성적을 상승시켰다. 그 결과 정시 모집에서 상위권 대학의 강남 지역 및 재수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킬러 문항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 필요성과 불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수능이나 학력고사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실제 제일 처음에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16개 과목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데 네. 또 특히 94년도에 처음 치러진 수능 같은 경우는 실제 국어, 영어, 수학도 치렀지만은 문과 학생은 4탐 4과목, 이과 학생은 가탐 4과목, 즉 문과, 이과 모두 4탐, 가탐 4과목씩 총 8과목을 치르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4회 과목 중에서 1개를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은 가탐 과목 중에서 1개를 선택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과목 수가 11개 또는 12개 과목이 되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치르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 과목 2과목, 즉 6개 과목밖에 치르지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국사는 사실 지원 자격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서 네네. 실제로는 변별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 5개 영역인데 네. 그 중에서도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빼버리면
국어, 수학, 탐구 2개 영역으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즉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각각 50, 50, 300점으로 변별을 해야 되는데 전국에 약 50만 명의 수험생을 300점을 가지고서 일렬화, 즉 서열화시키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았던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출제되었고, 실제 만일 올처럼 올 9월 모의평가처럼 좀 난이도가 낮아진다면 실제 의예, 치예, 한의예, 즉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킬러 문항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사실 고난도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학습량이 많은 학생들, 네, 그렇죠. 즉 그 학생들이 유리하다 보니까 실제 말하면은 조금 더 뭐 사회 학원 수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인강을 많이 들은 학생들이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킬러 문항을 없애도 된다. 하지만 변별력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 킬러 문항이 유리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게 50만 명의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실질적으로 좀 가르기 위해서는 국어, 수학, 탐구 이 세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좀 킬러 문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이 정부의 발표 이후에 그러면 부산 지역 고등학생들의 입시 준비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 단지 네. 수학에서 킬러 문항이 가장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수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전에는 수학 문제를 갖다가 몇 문제는 포기하고 문제를 접근했던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도 손을 댈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수학 공부하는 학생이 조금 더 늘었다는 네. 점은 바뀐 점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었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엔 이 좀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수능 성적이 높기에 사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조장한다라는 관점에 사실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예를 들어서 강남 학생이다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교육특구라든 연제구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 학교 수업을 마치면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에 가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학원을 가지 않는 학생들은 뭐 하겠습니까? 사실 놀고 있다 그죠? 아니면 컴퓨터를 한다든지 휴대폰을 갖고 장난친다든지. 네. 그러면 결국 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수행을 한다는 거는 실제 벌금 4천만 원에 징역 10개월이라고 합니다. 징역 10개월 동안 하는 거는 네. 실제 휴대폰도 못 보고 네. 오로지 공부만 10개월 동안 더 매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학습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학원에 가서 공부한 학생이나 아니면 재수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꼭 사교육으로 인한 점수 상승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어떠냐? 실제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2004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EBS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EBS 인터넷 강의를 들어가다 보면은 학교 수업에 맞춰서 교과서별로 요점 정리 강의도 다 해주고 있고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 맞춰서 기초, 기본, 심화까지 나눠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뭐 가정 형편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 받을 수가 없었다. 네. 그거는 EBS가 충분히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좀 동의할 수 없고 결국 저는 사교육이 수능 점수를 올린다는 거는 학생들이 그만큼 시간 투자를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지 꼭 사교육의 영향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교육 시장이 크게 온라인 시장과 현장 강의를 듣는 오프라인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네. 오프라인 시장, 즉 현장 강의는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워낙 인터넷이 활발하다 보니까 실제 그 사교육의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지방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실제 사교육이 어찌 보면은 지방의 교육 불평등을 조금 해소시켜 주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교육 온라인 시장이 확대된 요즘 시대를 고려하면 사교육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는 게요. 이 수능에서 EBS 연계율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EBS 수능 교재 학습은 그럼 여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번에 학생들이 9월 모의평가를 끝나고 난 다음에 EBS에서 학생들한테 EBS 연계 체감 난이도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 결과 매우 높았다가 18.2%, 또 약간 높았다가 41.1%로 전체 학생 60.3%가 연계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 중에서 5개 지문이 수능 특강에서 연계되었고 한 개 네. 지문은 수능 완성에서 연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연계율이 조금 낮았지만 네. 실제 올 수능에서는 수능 특강만큼 연계율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전체적인 과목에서 EBS 연계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킬러 문항 외에 또 이번 모의 평가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킬러 문항 외에 이번 실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다고 해서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 그렇죠. 예, 내나 마찬가지 EBS 조사한 거 보면은 이번 9월 모의평가가 매우 어려웠다가 52.2%, 약간 어려웠다가 34.5%로 전체 86.7%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자,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은 없어졌는데 네. 왜 학생들은 어렵다고 느꼈을까? 중간 난이도 문제가 없어지고 굉장히 중킬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 거죠. 네네. 실제 EBS가 아직까지 올 9월 모의평가에 과목별 정답률은 발표 안 했지만은 다른 입시기관 걸 비교해 보면은 6월 달에 3 내지 5%인 정답률이 문항은 사라지고 네. 10%로 상승했고 그게 비해 20 내지 30% 정답률인 문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소위 말하는 중킬러 문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쉬웠다는 말이 나오지만은 3등급 정도 받는 학생들에게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다. 그 결과 지난 6월 달과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등급에서 등급 컷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킬러 문항은 없어졌지만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중킬러 문제가 좀 많이 생긴 만큼 네. 오히려 중위권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체감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렇군요. 이번 모의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과 학교 또 학원가가 많은 대책을 꾸리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실제 재밌는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 반응이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킬러는 없고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킬러들만 40명 정도 생겼다. 네. 그 말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항은 없어지고 그렇죠. 중킬러 문항이 네. 많아졌다. 그 말은 수험생들이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준 겁니다. 실제 영어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네. 영어 어려워진 이유는 학생들이 교육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영어 절대평가니까 너네들 공부 안 하지? 그러니까 영어 한번 어렵게 내볼게?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해라는 의미였고 네네. 실제 중킬러 문항들의 특징은 교과서나 아니면 기본 개념의 철저한 문제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학생들 보고 남은 기간 공부를 할 때 너네들이 잡기 아니면 문제 풀이에만 노력하지 말고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챙겨라. 그리고 EBS도 한 번쯤 챙겨봐라. 네네. 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그렇게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남은 기간 공부를 할 때 기본 개념을 조금 더 한 번쯤 따지고 내가 수학을 1등급, 2등급 아니면 국어도 1, 2등급 받는 학생들이라도 자신이 놓친 기본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네. 실제 수능 때 실패하는 학생은 이번 9월 모의평가 성적이 안 좋아하는 학생이고 이번 수능 때 성공한 학생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자신이 실수했던 점을 반복하고 자기가 실수했던 점을 갖다가 고치고 네. 어디서 틀렸는지 아니면 내가 실수한 점이 어떤 점인지를 갖다가 개선해 나가는 학생이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좋은 팁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학생 말고 학교나 학원가는 어떻게 입시 준비를 지도하면 좋을까요? 실제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뭐 준비하겠다는 거는 내나 거기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하고 내나 똑같죠. 네. 기본 개념 한 번 더 강조하겠죠. 네. 그리고 실제 뭐 학교 수업 쌤들도 내나 마찬가지 이번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서 영어는 좀 어렵게 놓을 거니까 영어를 좀 더 어렵게 해야 되겠다.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서 지문이 많이 나왔네. 그럼 수능 완성에 지문이 좀 더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좀 더 강조하시는 분이 많이 생기겠죠. 네네. 네, 이게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변별력 확보였습니다. 준킬러 문항이 생긴다고 해도 이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 확보도 필수지 않습니까? 네.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럼 어떤 학습 가이드가 필요할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실제 제가 수능에서 수학을 95점 받은 학생을 봤습니다. 네. 95점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1번 틀리고 2번 틀린 학생이죠. 네. 근데 그 학생이 그애는 실제 2개를 틀리다 보니까 수능이 그애 쉬웠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해 더 공부해서 네. 서울대 의예과를 수석 입학했습니다. 네네. 근데 만일 그 친구가 그 2개를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 전에 벌써 서울대 의예과를 갔겠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단지 2문제를 실수했기 때문에 네. 자기 인생 1년을 흡였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자신이 계산 실수라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지 않고 네.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를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겠고 실제 중상위권 학생들, 즉 특히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기본 개념을 한 번 더 다시 꼼꼼히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아이고 수학 내 지금 풀어도 몇 등급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실제 수학 5등급 컷이 25점 내외로 잡힙니다. 네. 그 말은 자신이 한 서너 문제만 더 풀면은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기본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기본 공식을 확인하면서 수능 특강 기본 예제 유제 정도만이라도 풀고 수험장에 들어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각자의 위치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때인 것 네. 같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내용과 결과에 따라 수시 모집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실제 수시에서 자기가 지금 9월 모의평가 성적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성적보다 잘 나온 학생들은 네. 수시에서 대학별 고사나 면접 전형이 있는 전형에 지원을 하여 수시 납치를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실제 자신의 내신보다 수능 성적이 낮게 나온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위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능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 않았습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또 응원의 메시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2 과목에서 표준 점수가 높았다, 1 과목이 낮았는데 수능 원서 접수는 끝났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시고 또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쩌지? 수능이 쉬워지면은 뭐 등급 컷이 높아져서 체제를 못 맞추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학생들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길었던 대장정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쉬운 수능을 기대하는 대학생들의 대거 지원이 데이터로 확인되면서 올해 수능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성적은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통보될 예정인데요. 여러 방침의 변화 속에서도 필요한 건 수험생들의 변하지 않는 계획과 실천임을 강조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